현관문이 열리고 낡은 유모차 바퀴가 거실 바닥을 지식이며 들어오는 순간 서희는 자신의 평온했던 세계가 유리잔처럼 박살나는 환청을 들었다. 이혼이라는 패전의 증거를 훈장처럼 앞세우고 돌아온 언니 서진은 미안함의 기색조차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전장에 나갔다 돌아온 장수처럼 당당하게 안방 옆 가장 큰 방을 점거했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은 코를 찌르는 쉰 우유 냄새와 기저귀, 가방, 그리고 5살과 18개월이라는 생물학적 짐덩어리들이었다. 서희의 방은 어느덧 그들의 짐을 쌓아두는 창고로 변해갔고 취업 준비를 위해 정돈해두었던 책상은 이제 젖병 세정제와 물티슈 캡들이 점령하고 있었다. 서희는 30을 코앞에 둔 취업 준비생이라는 직함이 주는 비굴함을 새삼 뼈저리게 느꼈다. 부모님의 집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숙식을 해결한다는 명목은 언니가 데려온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강제적 부역의 합리적 근거가 되었다. 서진은 짐을 푼 첫날부터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독박 육아에 시달려 영혼이 탈탈 털렸노라는 그녀의 하소연은 새벽부터 시장통 식당에서 등뼈를 삶고 불판을 닦는 부모님의 고단함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부모님은 서진의 그늘진 얼굴을 보며 혀를 찾고 그 시선은 곧장 거실 한복판에서 노트북을 켜고 자기소개서를 쓰던 서희에게로 향했다. 너는 어차피 집에서 공부하는 처지니 언니 좀 도와줘라. 언니 속이 오죽하겠냐. 부모님의 그 말씀은 서희의 등에 박힌 낙인과도 같았다. 언니의 일과는 기묘했다. 아이들을 깨워 어린이집에 보내는 일은 서희의 몫이었다. 잠이 덜 깨 투정을 부리는 5살 조카의 입에 억지로 밥을 밀어넣고 18개월짜리 둘째의 엉덩이를 닦아 기저귀를 채우는 동안 서진은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늘 양육권 소송 준비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핑계로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가끔 방 밖으로 나올 때면 눈가가 부어 있었다. 서희는 그것이 자책이나 슬픔의 눈물인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거실에 놓인 언니의 폰 화면에서 번쩍이는 알림을 보았을 때 서희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그것은 법률 상담 앱이 아니라 낯선 남자들의 프로필이 쉴 새 없이 넘어가는 데이팅 어플이었다. 서희는 언니의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라는 부모님의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지만 사실이 이토록 추악할 줄은 몰랐다. 형부가 보냈다는 이혼 소장 사본을 우연히 훑어보았을 때 거기엔 지속적인 외도와 가사 방기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언니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다. 그런데도 그녀는 부모님의 동정심을 자양분 삼아 기생하고 있었고 그 기생의 실질적인 숙주는 서희였다. 서진은 매일 오후가 되면 구직 활동을 한다며 치장을 하고 나갔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하원시키고 저녁을 먹이고 씻기고 잠을 재우는 모든 노동은 서희의 몫이 되었다. 취업 준비생의 하루는 구인 공고를 살피는 시간이 아니라 조카들의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이유식을 만드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더욱 서희를 괴롭히는 것은 조카들의 외모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었다. 누군가는 아이들은 다 예쁘다고 말하겠지만 서희에게 두 조카는 생경할 정도로 못생긴 존재들이었다. 언니의 화려한 외모는 전혀 닮지 않은 채 전형적인 동양인의 단점만을 모아놓은 듯한 얼굴들은 보고 있노라면 묘한 불쾌감이 치밀었다. 단톡방에 올린 사진에 말을 참 잘하네라는 친구들의 어색한 칭찬은 곧 너는 참 힘들겠다는 동정으로 변질되었다. 그 외모 뒤에 숨은 언니의 부도덕함이 아이들의 얼굴 위로 겹쳐 보일 때마다 서희는 소름이 돋았다. 저 아이들은 언니가 쾌락을 줬던 흔적일 뿐인가? 아니면 정말 사랑의 결실인가? 서진은 밤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다. 어떤 날은 아예 외박을 하고 다음 날 정오가 되어서야 나타나기도 했다. 부모님은 그런 서진을 나무라기는커녕 애 키우느라 쌓인 스트레스가 오죽하면 저러겠냐. 젊은 애가 재혼이라도 하려면 사람도 만나고 해야지라며 서희를 다그쳤다. 서희가 언니의 어플 사용을 폭로했을 때조차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오히려 요즘 세상에 다 그렇게 만나는 거다. 너는 언니가 평생 수절하며 살길 바라는 거냐며 서희를 질투 많은 동생으로 몰아세웠다.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뒤틀려 갔다.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온 부모님은 서진의 발을 씻겨주고 서희에게는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집안일 하나 똑바로 안 해놨냐며 호통을 쳤다. 서희의 노트북은 조카가 엎지른 주스 때문에 키보드가 먹통이 되었고 서희의 수험서는 아이들의 낙서장이 되었다. 서희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의 공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언니라는 뻐꾸기가 둥지를 차지하고 자신을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부모님은 그 뻐꾸기가 자신들의 진짜 자식인 양 소중히 품고 있다는 것을. 서희는 거실 구석에서 잠든 조카들을 내려다보며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초췌해진 얼굴과 푸석해진 머리카락. 자신의 인생이 서진이라는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언니의 생활비는 부모님의 노년이 갈려 나간 카드 결제 대금으로 충당되었고, 서진은 그 돈으로 명품 화장품을 사고 호텔 라운지에서 데이트를 즐겼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성역 안에서 서희는 유일한 이방인이자 하인이었다. 분노가 가슴 밑바닥에서 뜨겁게 차올랐다. 이 둥지를 떠나지 못하는 한 자신은 영원히 뻐꾸기의 새끼들을 위해 먹이를 물어다 나르는 어리석은 작은 새에 불과할 것이었다. 서희는 가방 깊숙이 숨겨두었던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은 초라했지만 그것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탈출의 열쇠였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생충들이 자신의 생명을 다 빨아먹기 전에 서희는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이별을 준비해야만 했다. 서진의 구직 활동은 갈수록 화려해졌다. 그녀가 입고 나가는 옷들은 이혼 전 형부에게 받아낸 위자료인지 아니면 부모님이 몰래 쥐어준 쌈짓돈인지 알 수 없었으나 확실한 건 그 옷들이 애 둘 딸린 이혼녀의 비참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었다. 서진은 외출하기 전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꼼꼼히 점검하며 서희에게 명령조로 툭 던졌다. 희야, 애들 저녁에 소고기 좀 구워 먹여. 애비 없는 애들이라고 기죽으면 안 되잖아. 아, 그리고 너 쓰는 그 수분크림 좀 빌려갈게. 나 오늘 중요한 면접 있거든. 서희는 대답 대신 세탁기에서 꺼낸 조카의 눅눅한 내복을 털었다. 면접이라는 말은 이제 가족 내에서 통용되는 은어에 불과했다. 서진이 말하는 면접은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자와의 1대1 면접이었고, 연봉 협상은 상대가 얼마나 자신에게 돈을 쓸 용의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었다. 서희는 언니의 가방 사이로 살짝 보이는 호텔 라운지의 발렛 파킹 티켓을 보며 헛웃음을 삼켰다. 부모님은 그 기만을 적극적으로 방조했다. 어머니는 서진이 나간 뒤 서희의 방으로 들어와 화장대 위에 놓인 서희의 비상금 봉투를 뒤적거렸다. 너 이거 친구 결혼식 간다고 빼둔 거 아니냐? 언니가 요즘 사람 만나러 다니느라 차비가 많이 든단다. 애들 옷도 한 벌 사야 한다고 하고. 내가 좀 양보해라. 너야 뭐 집에서 공부만 하는데 돈 쓸 일이 어디 있니? 서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돈은 서희가 대학 시절부터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아둔 토익 시험 접수비와 면접 정장을 맞추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다. 엄마, 언니가 진짜 면접 보러 다니는 거라고 믿어? 어제도 새벽 2시에 들어왔어.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어머니의 눈이 매섭게 치켜 올라갔다. 인연이 말이 짧다. 언니가 속이 터지니까 술이라도 한 잔 마시는 거지. 너는 어쩜 그렇게 애가 속이 좁니? 언니는 지금 인생이 무너졌는데. 너는 내 공부 하나밖에 모르지? 논리는 통하지 않았다. 이 집에서 서진은 상처 입은 약자라는 무적의 지위를 획득했다. 서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하지만 문틈을 타고 들어오는 조카들의 울음소리와 거실에서 들려오는 TV 소리, 그리고 서진이 남기고 간 진한 향수 냄새는 서희의 폐부를 찔렀다. 사건은 그날 밤 터졌다. 18개월 된 둘째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하필 그날 시장 상인의 모임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서희는 다급하게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십 통의 신호음 끝에 돌아오는 것은 기계적인 안내 멘트뿐이었다. 서희는 결국 아이를 등에 업고 택시를 잡아 응급실로 향했다. 새벽 3시 해열제를 맞고 겨우 잠든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는 낯선 외제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차 안에서는 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서진이 내렸다. 그녀를 배웅한 남자는 서진의 허리를 노골적으로 감싸주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서진은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며 깔깔거리고 웃다가 아이를 업고 선 서희와 눈이 마주쳤다. 서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가신 것은 찰나였다. 그녀는 곧바로 전술을 바꿨다. 미안해하는 대신 공격을 선택한 것이다. 너 뭐야? 왜 애를 이 새벽에 밖으로 돌려? 애 감기 들면 어쩌려고. 언니, 애가 열이 40도까지 올랐어. 전화는 왜 안 받아? 이 남자는 또 누구고? 서진은 코방귀를 뀌며 서희의 어깨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 프라이버시야. 그리고 나 오늘 진짜 유력한 투자자 만난 거야. 너처럼 방구석에서 책만 파는 애가 뭘 알겠니? 내가 잘 돼야
너랑 부모님도 덕 좀 보는 거야. 거실 불이 켜지자 모임을 마치고 돌아와 거실에서 자고 있던 부모님이 부스스 일어났다. 서진은 거실에 발을 들이자마자 눈물부터 쏟아냈다. 엄마, 희가 나를 무슨 화류계 여자 취급해. 내가 애들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건데 동생이라는 애가 나를 미행하고 감시해. 부모님의 시선이 다시 서희에게 꽂혔다. 응급실 영수증을 쥔 서희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엄마, 언니 방금 남자랑 차에서. 닥쳐. 아버지가 병력같이 고함을 질렀다. 너는 언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 사람을 모함해. 저 불쌍한 것을. 서희는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의미가 없었다. 이 집은 이미 서진이라는 숙주에 장악된 기괴한 유기체였다. 서희는 잠든 조카를 방바닥에 내려놓고 제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책상 밑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배낭을 꺼냈다. 서희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보았다. 예전의 생기는 사라졌지만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켜서 그동안 몰래 녹음해두었던 서진의 통화 내용과 서진이 데이팅 앱을 사용하는 모습, 그리고 방금 전 현관 앞에서 찍은 동영상을 클라우드에 백업했다. 이것은 단순히 집을 나가는 가출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탈출이자 숙주를 파괴하기 위한 정교한 복수의 시작이었다. 서희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서진이 그토록 아끼는 그 가족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를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깨뜨려줄 준비를 마친 채로 서희가 집을 나간 것은 모두가 단잠에 빠진 새벽 4시였다. 그녀는 요란한 작별 인사도 눈물 섞인 편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저 어제 싸둔 배낭 하나를 메고 현관문 도어락에 소리를 죽이며 고요히 빠져나갔을 뿐이다. 서희가 남긴 것은 식탁 위에 놓인 낡은 태블릿 PC 하나였다. 가족들이 서희의 부재를 알아차린 것은 정오가 다 되어서였다. 서진은 숙취로 갈라진 목소리를 내며 거실로 나왔다. 야, 김서희, 물 좀 가져와. 목 타 죽겠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부엌에서 들려온 것은 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이었다. 이게 뭐야? 서희 방이 비었어. 옷 가지고 책이고 하나도 없다고. 아버지는 서희의 방으로 달려갔다. 평소 서희의 숨결이 닿아있던 책상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집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 서희는 자신의 흔적을 완벽히 지워버렸다. 당황한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을 때 식탁 위의 태블릿 화면이 밝게 켜졌다. 예약 설정해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한 것이다. 화면 속에는 서진이 면접을 보러 간다던 밤마다 클럽에서 남자들과 엉켜 술을 마시는 모습, 데이팅 앱으로 유부남들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는 채팅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모님이 시장에 간 사이 아이들을 방치한 채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저 노인네들 등쳐먹는 것도 한계가 있지. 빨리 호구 하나 잡아서 떠나야지라고 조롱하듯 내뱉는 서진의 육성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이게 무슨... 어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서진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영상 마지막에 서희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언니, 그리고 엄마, 아빠, 언니가 어제 만난 그 투자자, 사실 내가 고용한 사람이야. 언니가 그 사람한테 넘겨준 신분증 사본이랑 서류들. 그거 언니가 예전에 형부 위자료 빼돌릴 때 썼던 방식 그대로 이용될 거야. 아마 곧 연락이 갈 거야. 언니가 사기친 금액들에 대한 소장이. 서진의 비명과 동시에 초인종이 울렸다. 서희가 보낸 것은 소장뿐만이 아니었다. 서진이 그동안 부모님 몰래 진 빚들을 해결해 주겠다며 부모님 명의로 받아둔 사채. 고지서들이 우편함 가득 꽂혀 있었다. 서희는 이미 멀리 떨어진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최종 합격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가족들이 서로를 핥히고 탓하며 아비규환에 빠져 있을 시간. 서희는 처음으로 타인이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한 따뜻한 편의점 도시락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지네. 서희는 휴대폰 유심칩을 꺼내 창밖으로 던졌다. 추락하는 칩은 어두운 골목 사이로 사라졌고 서희는 처음으로 깊고 평온한 잠을 청하기 위해 눈을 감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지옥은 이제 그들의 몫이었다. 서희가 떠난 지 한 달. 그 집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서로를 뜯어먹기 위해 갇힌 굶주린 짐승들의 우리에 가까웠다. 거실 바닥에는 서진이 던진 술병 조각과 고지서들이 굴러다녔다. 서진은 서희가 설치한 덫에 완전히 걸려들었다. 그녀가 투자자라고 믿고 넘겼던 서류들은 사실
서진이 과거에 저지른 공문서 위조와 횡령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장치였다. 경찰서에서 날아온 출석 요구서는 서진의 목을 조였고 부모님 명의로 몰래 끌어다 쓴 사채 이자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났다. 내가 사람이냐? 어떻게 내 애미 이름으로 돈을 빌려? 아버지는 서진의 머리채를 휘잡았다. 평소 서진을 금지옥여 맡기던 모습은 간데없었다. 서진 역시 눈을 부라리며 맞섰다. 나만 잘못했어. 엄마 아빠도 서희 등쳐먹고 살았잖아. 걔가 벌어오는 돈으로 후유식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만 그래? 돈 없으면 서희라도 찾아내라고. 하지만 서희는 유령처럼 사라졌다. 직장도, 휴대폰 번호도, 심지어 SNS 계정까지 흔적도 없이 지워졌다. 가족들은 서희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예전 직장을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동안 서희 씨가 가족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라는 차가운 비난과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예고뿐이었다. 그 무렵 서희는 전혀 다른 공기를 마시고 있었다. 강남의 한 IT 기업 전략기획팀. 서희는 김서희라는 이름 대신 자신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단정한 명패 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송금하던 월급의 절반을 떼어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했다. 누군가의 뒤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 자신의 취향으로만 채워진 저녁은 생경하면서도 달콤했다. 어느 날 퇴근길, 서희는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서희야, 엄마가 죽을 것 같아. 서진이는 감옥 가게 생겼고 집은 경매로 넘어간단다. 제발 한 번만 도와다오. 너밖에 없다. 서희는 잠시 멈춰서서 화면을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당장 전화를 걸었을 테지만 지금 그녀의 눈동자는 고요한 호수처럼 일렁임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판을 눌러 답장을 보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스팸 신고하겠습니다. 그것이 서희가 그들에게 건넨 마지막 잡이었다. 서희는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고 자신이 예약해둔 전시회장으로 향했다. 그 시각 서진의 집 현관문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다. 서진은 법원 복도에서 울부짖었고 부모는 서로의 탓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 서희라는 유일한 지지대를 잃어버린 숙주들은 그렇게 스스로 붕괴하고 있었다. 서희는 전시장 입구에서 환하게 빛나는 조명을 받으며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앞에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사는 삶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의지로 그려낼 거대한 캔버스가 펼쳐져 있었다. 복수는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살게 두고 자신은 보란듯이 행복해지는 것임을 서희는 비로소 깨달았다.